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82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제가 요즘에 그 방송 패널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천상의 컬렉션. 네, 그렇습니다. KBS 1TV 천상의 네네. 컬렉션이라는 건데 이게 제가 나가는 프로그램이어서 뭐 선전을 광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능을 경합 이제 문화재 소개 프로그램인데 연예인이나 뭐 관련 전문가가 자기가 소개하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1,000명의 청중 평가단이 현장 투표를 해서 이제 네. 1등을 가리는 건 뭐 재미로 이제 가리는 거죠. 다 1등 아닌 문화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즌 2가 이제 녹화는 다 끝나고 이제 계속 이제 녹화한 게 나오고 지금 있는데 네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조금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이게 공부해 가시는 거였어요? 대본대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또 약간 아는 척 담당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 틀리거나 혹은 뭐 그렇죠. 저기 예. 청중들이 또 관객들이 예. 이제 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아는 척을 많이 해서 그 담당 그러니까 해당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거의 꿰고 가야 되는 그런 외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팩트 틀리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네네. 공부는 많이 되죠. 근데 이번에 어떤 내용에 꽂히신 거예요? 방송 아이템 중에 소개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예. 조금 이제 공부를 해서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심층적으로 더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네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했던 풍속화 숨겨진 대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마영 기자는 혹시 그 조선시대 풍속화의 계보가 네. 어떻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단원 김홍도, 회원 네. 신육부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는데요. 계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정답처럼 돼 있죠. 그래서 네네. 두 분이 워낙 빼어난 분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김홍도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좀 이렇게 진솔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한 분이고 네. 신윤복 같은 경우는 뭐 그 양반과 기녀들의 그 사랑과 일탈 뭐 이런 걸 좀 에로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특히나 이제 기녀들을 담장 밖으로 해방시켰다 뭐 이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또 네.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두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 두 분 말고 또 숨겨진 대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홍도보다는 9살 아래고 신윤복보다는 4살 위인 긍제 김득신 선생인데요. 이번 주는 그래서 이 김득신 선생의 풍속화 어떻게 보면 이제 낀 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낀 세대 화가의 조선 최고의 짤방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득신이란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마영 기자 요새 그 팀킴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컬링 대표팀 별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제를 뿌렸죠. 그래서 그렇죠. 뭐 평창 예. 동계올림픽 때 은메달 땄는데 네네. 멤버 5명이 다 이제 김씨고 그것도 뭐 영미와 영미 친구, 그쵸. 영미 동생 친구, 영미 동생의 친구, 뭐 그렇죠. 친구의 친구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뭐 재밌게 뭐 팀킴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그 김득신 이야기하면서 왜 뜬금없이 팀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김득신이야말로 이제 그 조선시대의 팀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제목을 붙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 그 김득신이 이제 가문이 개성 김씨입니다. 그 18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뭐 약간 중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서리 역관 의관을 이제 배출을 했는데 예. 그 김득신의 큰아버지 김응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개성 김씨가 배출한 첫 번째 화가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때부터 줄줄이 이제 이 화가가 배출이 되거든요. 김득신도 그렇고 김득신의 아까 얘기했던 큰아버지도 그렇고 김득신의 두 동생 네. 김석신, 김양신이라고 하는데 모두 화원이 됐고 그다음에 김득신의 세 아들 뭐 건정, 수정, 하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동생의 아들 순정, 은정 다 화가가 됐고 아. 김득신의 손자 중에서도 2명이 화가가 되고 예. 또 김득신의 동생이라고 했던 아까 김석신은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예. 그의 아들인 김하정 역시 화원이 됐고 그 김하정의 아들 5명 중에 4명이 또 화원의 가업을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화가 가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척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개성 김씨 가문하고 인척 관계를 맺은 가문 중에는 화원을 배출한 집안이 있는데 네. 인동장 씨라든가 전주희 씨, 심평한 씨, 곡산노 씨, 개성이 씨, 양천호 씨, 뭐 임천백 씨 뭐 이렇게 해갖고 네. 7, 8 가문에 달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득신의 큰아버지와 동생, 아들, 손자, 김득신의 동생의 아들과 손자, 김득신의 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20여 명의 화가를 배출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 친구, 영미 동생, 영미 친구의 친구 이런 관계를 얘기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컬링팀을 능가할 것 같아요. 2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그렇죠. 화가 팀킴이다. 이렇게 예. 뭐 이야기를 좀 붙여본 거죠. 뼈대 있는 화가 가문이니까 김득신의 그림 솜씨도 대단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쟁쟁한 화가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특출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물론 이제 생애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거든요. 중인 출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김득신의 생애를 기록한 오세창이라는 분의 근역 서화징, 그다음에 예. 유재건의 이향 견문록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득신은 그림에 능하고 특히 인물을 잘 그렸다라는 예.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정조임금이 김득신의 부채 그림을 보고 김홍도와 더불어 백중지세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당나라 화가인 오도자와 그다음에 동진시대 화가인 고개지의 경지에 들어갔다라고까지 극찬했죠. 정조 임금까지 칭찬했다는 거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 실력이 백중이다. 김홍도하고 다름 아닌 예. 했으니까 백중이라는 게 알잖아요. 예.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모르는 예. 가릴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실력이 김홍도랑 김득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왜 우리는 김득신을 잘 모르는 거죠? 이 순간까지도 실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성으로 봐갖고는 김홍도는 물론이고 후배인 신윤복한테도 네. 한참 뒤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뒤로 워낙 유명한 분들이 버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원 김홍도하고 회원 신윤복 사이에 낀 세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뭐한 풍속화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수의 그림이 어떻게 이제 선배인 김홍도의 소재 주제를 좀 본떴다 예. 같아요. 그래서 예. 김홍도의 아류 뭐 이렇게 이제 평을 듣죠. 김홍도 따라쟁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 그림을 보면 예. 그 누구의 그림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김득신의 대장간 이런 걸 보면 김홍도의 대장간과 약간 비슷한 선묘고 예. 뭐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김득신의 타작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등장 인물이나 소재 이런 것 설정 이런 게 김홍도의 타작도를 빼닮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김득신이 30살 무렵에 그렸다는 놀란물새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네. 김홍도의 이것도 이제 그 놀란물새 똑같은 그 이 주제가 있어요. 참고한 것 같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 밖에도 하여튼 그 점심도라든가 자리짝이라든가 주막 예. 뭐 이런 것들이 김홍도의 주제 소재를 좀 상당히 옮긴 흔적이 역력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면 따라쟁이라는 평가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 소재가 비슷하다고 해서 김득신을 뭐 따라장이니 아륜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그림도 있나 봐요. 그렇죠. 일단 뭐 예. 그 지금 이 예. 주제는 사실은 그 블로그나 기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림을 보고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듣는 분들도 이제 찾아서 예. 그림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득신의 그림 중에는 뭐 혹은 파적도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야묘도추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진짜 뭐 김홍도 따라장이냐라고 네. 이제 아류냐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적도하고 야묘도추가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파적이라는 게 뭐냐면 정막을 깬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막을 깨는 어떤 소동 이런 거기 때문에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파적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친다라는 뜻에서 야묘도추라고 이제 그런 제목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임 기자는 이 그림 봤나요? 예, 지금 보여주셔가지고 네. 예, 이거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파적도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야무도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운치가 약간 있는 것 같은 네네. 파적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야묘도추는 그냥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파적도는 뭔가 정막을 그렇죠. 깨는 예. 의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예. 있어 보이지 않는 예. 느낌이 드는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조선 시대 최고의 짤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짤방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잘림 방지용 사진, 뭐 예. 영상 이건데 요즘은 또 짧은 영상을 가르치기도 한다. 뭐 그런가요? 그런 말이 맞나요? 짧은 영상을 가르치나요? 그 잘림 방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짤방해서 그 짧은 영상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전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 짤방이란 말을 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잘림 방지 사진이란 뜻으로. 원래는 뭐,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림을 보고서 네. 우리가 그 아주 유명한 미술사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조금 그래서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 그림을 좀 재밌게 해석하고 막 그랬던 세대가 이제 처음 시작인데 네. 이 고 오주석 선생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파적도를 보고 이렇게 감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블로그나 기사에서 파적도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감상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게 웬 소동이냐. 시골집의 고요와 평화를 깨는 일대 사건이 벌어진다. 검정 도둑고양이가 노란 병아리를 잽싸게 채서 달아나고 깜짝 놀란 어미 닭은 눈이 시뻘겋게 독이 올라서 날개를 파닥거리며 죽을 각오로 덤벼들고 나머지 병아리들은 혼비백산 흩어진다. 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이게 그림을 보니까 어미 닭 얼굴하고 눈 부분을 시뻘겋게 그렸어요. 이게 사실은 그림의 백미인 것 같은데요. 예. 핏발선 눈을 이제 표시라는 거죠. 이 어미 닭이라는 게 사실 고양이보다 약한 존재잖아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제 새끼를 구하려고 네네. 날개 쭉지를 한껏 펴고 그 사진을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 부리를 막 크게 벌리고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죠? 저 고양이보다 약해도 자기 새끼가 붙잡히는 걸 보고 어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럴 네. 때면 이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성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마영 기자도 그럴 네.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그 위기 상황에서 정말 제 새끼만은 구하겠다라는 그렇죠. 암탉의 모성애, 얼마나 강한 그 모성애가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림을 보면 도망가는 병아리 4마리 중에 한 마리는 다른 방향으로 막 냅다 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 구성의 묘미를 살리려고 이제 작가가 의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툇마루에서 떨어지는 주인 남자의 모습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 툇마루에서 돗자리를 짜고 있다가 요 소동을 딱 본 거예요. 그 암탉의 이제 고함을 들은 거죠. 꼬꼬댁하는 고함을 듣고 예. 벌떡 일어나갖고 긴 담뱃대를 내뻗은 후리친 거죠. 그 고양이를. 예. 이 고양이가 안 맞았잖아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급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굳어서 그런지 늙어서 그런지 그냥 네. 그대로 꼬꾸라지잖아요. 바닥으로. 탄건이 벗어지고 돗자리 네. 틀하고 재료가 땅바닥으로 막 나뒹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 남자 뒤에서 주인 여자가 달려드네요. 이 주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병아리도 병아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남편이 넘어지니까 아. 붙잡으려고 이제 맨발 바람에 뛰쳐가는 거죠. 근데 예. 이것도 이제 역부족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농담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참 묘합니다. 고꾸라진 남편을 붙잡으려 하는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나는 미인 거 아니냐. 아 저도 미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얼핏 예. 들었어요. 그 부분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당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50도 넘어가면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예. 이거를 잡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민다는 생각이 미는 것 들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농담이죠 뭐. 네, 저도 저희 남편이 생각나면서 밀었을 것이. 근데 설마 밀진 않았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 등장 인물이나 동물 그다음에 사물이 하나같이 다급한 어떤 느낌을 네네. 주죠, 그죠? 아, 이 사진은 꼭 컬러로 보셔야 네. 하겠어요. 네. 제가 이걸 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순간 포착 스냅 사진이나 캡처 영상은 보는 것 같아요. 뭐 나자빠지는 주인장, 예. 이걸 염려하는 아내, 고양이한테 잡혀가고 쫓기는 병아리, 새끼를 잃고 벌건 두 눈으로 달려드는 어미닭, 우당탕탕 떨어지는 돗자리, 자리틀 뭐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소재와 중장 인물들이 다 주인공 같아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이 드라마 보는 것 중에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저 김정수 드라마. 송승헌하고 뭐 예, 알아요. 차인표 나오고 뭐 예. 죽은 누구죠? 저기 그 타계한 최진실 아, 나오고 예, 뭐 그런 기억나요. 드라마인데요. 예. 거기 드라마를 보면 등장 인물들이 전부 허투루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전부 이렇게 예. 제 역할을 하는 예. 그 역할이거든요. 예. 양택조인가요? 그분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도 입을 오래돼가지고. 걷고. 뭐 그런 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네, 최보람 씨도 나오고 어쨌든 그 다 주인공 같은 한몫하는 네. 분들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지금 그림도 보면 네. 그 집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무심한 듯 바라보긴 하지만
딱 그렇게 뭔가 구도가 치밀한 듯한 네.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8, 19세기 조선의 시골집 한적한 봄날 오후 그때 벌어진 해프닝을 포착한 캡처 사진. 그렇죠. 같아요. 이걸 네. 보면은 이거 보는데도 뭐 김득신이 뭐 김홍도 따라장이냐 뭐 이렇게 폄훼할 수 없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득신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주제하고 소재는 김홍도하고 같다 그러지만 비슷하다 그러지만 예. 확실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또 비슷하다고 하는 김득신의 대장간을 보면 예. 그 김홍도의 대장간하고 비슷해요. 근데 약간 그 오히려 김득신의 대장간이 더 매력적이라는 평을 좀 듣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비슷하죠. 것 근데 같은데. 그 다른 것 말고 이렇게 쇳덩이를 집게로 잡고 있는 대장장이 시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대장장이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힐끗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홍도의 대장장이하고 약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약간 거리에서 사진 찍는 느낌이 좀 들죠. 왜냐면 예, 우리가 예. 거리를 가서 이제 철물점 같은데 우리 똑같이 예.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찍으면 그 사람이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메라 셔터를. 예. 뭐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김홍도의 대장간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은 저작권도 있고 또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 사진을 이렇게 조선 말이죠. 구한 말에 사진을 찍으면 예. 되게 싫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뺏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 그 카메라 렌즈가 뭐냐면 아. 애들의 눈을 파서 그렇죠. 예. 애들의 눈을 파갖고 거기다가 심어놓고 찍는 거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눈은 파서 그렇게 만들고 예. 살은 그냥 뭐 먹는 거 아니야? 이 서양 놈들이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줘갖고 예.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사진 찍히는 게. 그렇죠. 뭐 그랬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쨌든 김득신의 대장간을 보면 뭔가 사진 작가가 이 저작거리의 대장간 철물점에서 일하는 모습 이런 거를 카메라에 담는 바로 그 순간 포착 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셔터 소리를 내고 네. 그 딱 내는 소리에 카메라를 힐끗 쳐다보는 장면 예. 이런 거를 포착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김홍도의 대장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김득신만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그 파적도뿐만 아니라 네. 김득신의 투전판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도 예. 그림을 잘 보시면 그 방안이라는 느낌만 좀 풍기고 다른 배경은 다 빼고 술상 요강만 네.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강만 그렸다는 거 뭐냐면 술 먹으면서 하면서도 급한 볼 일은 이게 바쁘니까 네. 요강으로 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암시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등장인물도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안경 속에 비치는 사람의 눈길, 그다음에 두 손으로 골패 이게 보면 노름 그거 도구거든요. 골패를 감추는 사람, 그다음에 허리춤에 차고 있는 사람 앞 사람을 보면 두툼한 주머니 여기 돈이 많이 있다라는 예. 의미가 되고 그래서 노름방의 긴박감을 굉장히 전해주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예. 특히 맨 오른쪽 인물의 얼굴 보면 약간 무슨 느낌이 들죠? 그 무슨 집회에 나오는 초상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네요. 약간의 5천 원권.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초상의 훈연법이라고 하는데 훈연법이 이제 명암을 넣는 예. 뭐 기법이라고 입시적으로 그랬다는 건데 예. 이게 뭐냐면 움푹한 곳은 붓질을 계속하고 예. 도드라진 것은 좀 덜하는 방법. 그래서 입체감을 불어넣는 초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상화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을 줬죠. 이게 진짜 꼭 초상화 그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초기 서양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김득신 케이스가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 노름판의 팽팽한 긴장감을 강조했다. 이런 건데 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김홍도하고는 견줄 수 없는 독창성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풍속화의 묘미는 해악 풍자라고 하잖아요. 김득신 작품 중에도 그런 작품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예. 반상도라는 건데요. 네. 반상이 뭐냐면 반상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양반과 상민 뭐 이런 소리죠. 어떤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반상도는 나귀를 타고 수행원을 거느리며 생차하는 양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양반을 길거리에서 그 상민 부부가 마주칩니다. 예. 그 마주치는 장면을 그렸는데 예. 그 상민 남편의 모습을 보면 네. 그림을 보면 코가 땅에 닿을 듯이 허리를 90도 이상으로 굽혀요. 얘를 갖추고 있고 네. 반면에 양반은 나귀 등에 앉아서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무심한 표정으로 아주 이 약간 거만한 모습으로 상민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김홍도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태수의 행차 뭐 이런 걸 그렸는데 예. 그것도 아주 절묘한 그림이죠. 왜냐하면 술 취한 태수가 가마 위에 앉아서 노상에 이제 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억울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 소송을 하니까 예. 노상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술 취하고 거들먹거리고 막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방 관리에 좀 부패상 이런 거를 아. 고발하는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나 뭐 이 김홍도의 작품도 나름 재미있고 뛰어나고 풍자가 강하지만 네. 김득신의 반상도처럼 단 한 장면으로 이렇게 고발했느냐라고 이제 한다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 보면 코가 닿을 만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를 갖춘다는 거는 블랙 코미디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 당대 그 봉건 사회가 양반의 상민 뭐 차이가 예. 신분이 그렇게 차이가 났구나, 엄청났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할 필요도 있는 거죠. 어떻게요? 약간 과공비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리 양반 만난다 그래도 90대 네. 이상 막 절한다 이런 게 좀 뭐 그렇게 그렸겠냐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의 예를 갖추는 모습을 그리면서 네. 주먹 감자를 날린 게 아니냐 당대 양반 사회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이고 네. 나으리 뭐 어른하시겠습니까? 예. 뭐 어서 지나가세요라는 그런 느낌 예.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김홍도 작품하고 또 비슷하지만 다른 작품이 꽤 많다면서요. 예, 뭐 김홍도의 행려풍속 팔곡병 중에 타작도가 있거든요. 예. 김득신의 풍속 팔곡병 이것도 이제 그 중에서도 타작도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도 좀 다른 느낌을 주죠. 우선 감독관의 모습이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김홍도의 타작도에 등장하는 감독관을 보면 보란 듯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예. 술에 취해갖고 곤방대 물고 좀 이렇게 예. 졸고 있는 느낌인데 예. 김득신의 타작도를 보면 이 감독관이 정장에 갓을 쓰고 있으면서 굉장히 또 추워가지고 수건까지 둘러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감독관 둘 다 일을 안 하는 건 똑같네요. 감독이니까 문어동이죠. 근데 예. 김득신 타작도를 보면 한 가지 더 있는 게 예. 한 쌍의 닭이 곡식을 먹고 있거든요. 예.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탁발승까지 등장을 시키거든요. 네.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추수잖아요. 추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 풍요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죠. 아. 너그러운 인심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강아지는 컹컹 짖고 있어요. 강아지가 뭐 천둥 벌겋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것도 컹컹 그러니까 김득신 그림을 보면 강아지라든가 뭐 이런 그 해오락이라든가 네. 이런 그 뭐라 그러나 동물을 약간씩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 강아지 컹컹 짖는 거는 뭐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 강아지가 알 수가 있나요? 예. 여기 보니까 자리짜기 그림도 김홍도나 김득신 그림이 약간 비슷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작품을 보면 당대 조선사의 단면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네. 서민 가정의 희망이 뭔지를 네. 이제 두 작가가 똑같이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자리 짜고 어머니는 물레를 돌리고 실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 집안의 유일한 희망 아이는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 점에서 두 화가의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 김득신의 자리 짜기에는 추가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그 보면은 집안의 정경을 좀 삽입을 했잖아요. 김득신의 경우는. 그래서 예. 보면 그 자세히 보시면 문틈으로 빼끔히 얼굴을 내민 아, 고양이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고양이 등장의 순간을 포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되게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좀 죽은 느낌인데 고양이가 딱 이게 빼곡히 보면 되게 순간 포착 느낌이 그렇죠. 현장감이 탁 살잖아요. 그죠? 예. 그게 김득신의 매력이죠. 근데 김득신하고 김홍도가 9살 차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친했어요? 그 특별히 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뭐 그래서 뭐 스승 제자 사이도 아닌 것 같고요. 각별했다는 기록도 안 보입니다. 다만 그 1781년 정조 5년인데 정조 임금의 초상화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영조의 어진 네. 80세 상인데 뭐 그 상을 모사한 그런 작업에 두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뭐 기록이 있는데 김홍도는 당시에 동참하사, 네. 동참하사라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이진격이에요. 그 이게 그 임금의 옷이나 의자 뭐 네. 이런 거를 그리는 화가였고 김득신은 아. 삼진 예. 수정화가라는 건데 밑그림을 이렇게 좀 예. 밑바탕을 그리는 예. 화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는 이삼진 정도였다는 그런 건데 이 두 사람이 또 1790년에 보면 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절이 있거든요. 용주사 예. 호불탱화를 같이 작업했다라는 기록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김홍도가 사실은 김득신의 큰아버지 아까 김응환이라는 사람도 화가라 그랬는데 네. 그분하고 또 절친이었거든요. 김홍도하고 김응환하고 절친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직접적인 교유는 없었지만 큰아버지 절친인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또 김홍도하고 소재와 주제가 같다고 해가지고 다 김홍도의 영향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주막이라든가 점심이라든가 타작이라든가 네. 대장간이라든가 자리짜기 같은 거는 당대 풍속화의 단골 주제죠. 그러니까 네. 소재 자체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겠죠. 그리고 같은 주제의 소재를 그렸다고 영향을 받았니 뭐니 모방했니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라는 네. 거는 의문표죠. 그러게요. 김득신을 맹목적인 김홍도의 뭐 따라쟁이 뭐 이렇게 폄훼할 수는 없겠네요. 사실 보면은 김득신이 김홍도의 영향만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김득신의 강변 회음도를 보면 그 중국 화보에 실린 작품이거든요. 뭐 예. 고시 역대 명인 화보라는 실렸는데 당나라 화가인 염입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그림을 판각본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 그 강변 회음도 보면 그게 뭐냐? 버드나무가지에 뭐 살랑이는 강가에서 물고기 잡고 뭐 이런 뭐 즐기고 술 마시고 이런 노래 저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김득신이 보면 등장인물을 중국식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인으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빈 공간을 보면 김득신 특유의 해오라기 같은 거 그런 비슷한 검은 새를 그렸거든요. 그것이 중국 그림하고 좀 달라요. 예. 화면의 균형을 뭐 깨가고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그림자죠. 해옹 취수도 역시 중국의 그림을 기본 바탕으로 했지만 등장인물 자체는 모두 조선식 의복을 갖춘 당대 조선인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따라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김홍도 말고 또 영향을 받은 선배 화가는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윤두서, 윤두서. 조영석, 예. 그다음에 김두량 뭐 이런 선배 화가들 뭐 채취가 풍기는 그런 작품들을 여러 점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득신의 집신상계라는 그림 작품을 보면 윤두서의 주제와 같아요. 근데 네.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윤두서 그림 보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산수 인물화 같은 배경인데 김득신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완전 풍속과 같은 현실감이 물씬 풍깁니다. 살인문 그리고 호박덩굴 그리고 그 옹기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담뱃대를 물고 있는 할아버지 네. 그다음에 그 등 뒤에서 손자가 쳐다보고 있는 그림 그다음에 그 집신을 삼는 주인공은 광대뼈가 확 붉어져 갖고 이게 막 얼마나 피곤한 그 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개가 혀를 막 쑥 내밀어 갖고 헐떡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때는 결국 한여름 무더위다라는 걸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죠. 네, 조영석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김득신의 송화 기승도라는 그림하고 조영석의 현이도라는 그림이거든요. 예.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얼마나 등장인물이 다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득신은 화원 신분이잖아요. 예.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주인공을 장기 두는 사람을 승려라고 했거든요. 예. 승려로 이렇게 주인공을 했고 뭐 그래서 소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돗자리도 없이 그냥 땅에 앉아서 장기를 두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예. 근데 조영석은 사대부 신분이거든요. 문인화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소나무 아래서 모여 앉아서 장기를 두는 사대부의 주인공으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화가 신분이 뭐였냐에 따라서 주인공의 등장인물이 다른 같은 주제라도 그렇게 그린 거죠. 신분에 따라 등장인물이 바뀌는 것도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화가인 김두량의 영향도 받았는데 예. 그 김득신의 목동 우수도하고 이제 김두량의 같은 제목, 예. 같은 주제 소재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특성은 좀 다릅니다. 김두량 작품을 보면 소가 굉장히 큽니다.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 튀어나온 배라든가 목동의 얼굴을 네. 이 사실성을 발휘를 했는데 김득신 그림을 보면 이 또 해오라기를 또 빈 공간에 또 포치시키고 예. 반대편에 버드나무가 차지하는 뭐 무게감 이런 거 균형 이런 걸 또 이뤄 갖고 짜임새가 좀 있는 그런 네. 그림들이죠. 그렇다면 김득신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김득신의 호가 긍제거든요. 긍제. 예. 긍제가 뭐냐? 우리가 전전긍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게 막 맨날 걱정하고 예. 뭐 이런 거죠. 예. 그 매사에 조심하고 경계하고 섬세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그 매사에 아주 그냥 전전긍긍한다는 듯이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어떻게 예. 좋은 의미로는 그래서 예.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배 화가들의 작품도 조심스럽게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화풍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예. 자기 것으로 소화한 어떻게 보면 열린 화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규정한다 그러면 김득신의 모방은 가없는 탐구 정신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파적도 대장간, 또 반상도 타작도 이런 작품에서 김득신의 독자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거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김득신의 풍속화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더 선진적인 왜냐하면 21세기에 지금 딱 맞는 짤방 같은 느낌, 네. 캡처 영상 같은 예,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그 김득신만의 독창성이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또 가장 또 선진적인 풍속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뭐 우리 김득신의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도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네. 다른 그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네. 김득신의 풍속도도 아주 독창성 있고 특색 있는 풍속도가 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짤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